이 합동통신의 역사는 꽤 깊습니다. 그 해방 직후부터 쭉 이렇게 있었던 통신사고,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동양통신, 합동통신, 동아통신 이 세 개가 말하자면 주류 통신이었고, 그 합동통신이 나중에 이제 전두환 집권 이후에 모든 통신이 이제 연합통신으로 통합이 되면서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 80년 당시에는 합동통신이 그 역사와 전통적인 측면에서 가히 이 통신을 대표할 만한 회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976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외신부에 근무했을 때인데요. 한국일보 외신부에 근무하던 김태웅 기자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아마 한국일보 언론노조 결성을 둘러싸고 회사 측하고 찍혀갖고 있기가 힘들어서 이 합동통신으로 옮겨온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오면서 이제 자연히 이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합동통신도 이제는 언론자유운동 그쪽으로 이제 가야 할 텐데, 너무 이제 이 분위기가 너무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이제 아마 이제 재벌, 두선그룹이라는 그 재벌 언론사들이, 이제 언론사가 이 합동통신을 이제 인수하고 나서부터 이제 상당히 순화적으로 권력, 그 다음에 자본에 굉장히 순화적인 이쪽으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래서 이걸 타파를 하고 언론자유 운동을 하려면 상당히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김태웅 회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저 한국일보 그 경험도 있으시고 또 언론계에 또 발도 넓으시니까 우리 한번 언론운동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내부가 약하니까 우리 한번 핵심 기반 세력을 한번 구축합시다. 그래, 비밀서클 하나 만드시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갖고 첫 달은 그분하고 둘이서 만나고 몇 달 하다가 이제 한 분씩 주변에 이제 젊고 의식 있고 개혁 의지를 가진 이제 이 기자들을 포섭을 했죠. 김태형 회장은 상당히 열의가 있습니다. 저하고 누구 하자 이렇게 해놓으면 양반을 모셔 가서 얘기를 그냥 저 뜸들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얘기해갖고 포섭해갖고 그렇게 이렇게 불려갔죠. 그 무렵에 김태형 선배가 조사부를 많이 드나들으셨어요. 책을 많이 이제 모으고 저희 신부에 계신 분들 특히 많이 오는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그자도 제가 언론사를 들어올 때 제가 75년에 들어왔는데 14년에 동아에 있었거든요. 내가 언론사에 한번 들어가서 제대로 된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제가 김태형 선배는 의식화를 당했다고 그럴까요? 사내에서. 아주 친화력과 말발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리고 뭐 설득력이, 논리가 정연하고, 어느새 인간적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러다가 어떤 모네 이너서클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1974년 동아 조선일보에서 먼저 언론 자유 실천 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후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합동통신에서도 1977년부터 이렇게 여러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신부에 근무하는 친구들하고 편집부에 근무하는 주로 내근 기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 독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론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동아 조선 투기가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들이 심정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당히 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동아 조선 투기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소수지만 저희들이
같이 뭉쳐서 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10명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모임에. 그 10명. 처음에는 네. 비밀 결사 조직. 비밀 결사 조직이었죠. 근데 계속 비밀 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기적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예, 모임은 주로 이제 그 어떤 그 음식점 같은데 방 있는데, 예, 그런 데 가서 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얘기는 언론 언론사 전반적인 그 상황, 그다음에 이 권력.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이제 이 동행 어떻게 했다에 따라서 이제 언론이 이제 좌우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론 내외 상황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론 자유 활동을 하려면 우리 내부에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도 중요하니까 타사하고도 또 이게 교류도 하고 또 기자 사회 전체를 또 개혁하려면 또 동아조선, 조선투이 이분들하고도 또 교류를 하고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을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전지를 이거를 이 모임에다가 그 기탁을 해갖고 이걸 가지고 활동 자금으로 쓰자. 언론 자유를 위한 활동 자금이요. 그걸 쓰는 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돈은 이제 물론 우리 멤버들이 썼고 그 중에 이제 김태웅 회장이 제일 많이 갖다 썼습니다. 왜 활동이 워낙 활발했으니까 그 생전 투쟁하던 YH 이런 쪽 이 노동자들 그런 쪽에 대해서 또 필요한 그 성금 그런 것도 내고 그래서 이제 또 동아투이, 조선투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이제 김태웅 그 회장이 그런 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거둔 돈으로 타사 기자들하고 활발히 하면서 언론계 전체에 그 언론자의 투쟁을 공동 전선을 모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협회를 또 바꿔야 되는 또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 분회장도 그 회사 측의 사주가 임명한 그 사람을 제끼고 우리 저 모임에서 한 사람이 분회장 되고 그 제가 부분회장이 됐는데 저도 이제 우리 모임 출신이고 우리는 준비를 수년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합동통신 그 기자들 그 자세나 역량으로는 도저히 못했던 걸 사전 준비를 몇 년간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79년 그 11.6 사태 때문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의식이 깨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무슨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내가 역사 속에 살고 있구나 이런 그 의식이 들었었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런 한국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김태용 선배를 만나게 된 계기는 김태용 선배가 이제 외신부에 있었는데 80년 초에 그 저희 부서로 오시게 됐어요. 외신부에서. 근데 이제 그 기자협회 그 선거가 있는데 기자협회 선거에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희 부서에다가 일종의 좌천처럼 그렇게 해서 그 저희 부서로 보낸 건데 그래서 사실 2달 같이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80년 1월하고 2월 그렇게 2달 근무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제가 김태용 선배하고 같이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서울의 봄이 왔고 이런 시기에 김태용 선배를 만나갖고 그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김태용 기자협회 회장으로부터 이제 같이 일하는 2달 동안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영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촌지 거부 그 운동 기자들이 벌이던 그 촌지 거부 운동 같은 것도 많았고 그는 기자 풍토 종횡기에서 출입처 기자단은 촌지를 징수하는 압력단체로 전락했고 신문기사는 가진 자와 지배층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이영희 선생님 합동에도 계셨었고 그래서 이영희 선생님 그 영향도 많이 받았고 직접 뵙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논의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언론 개혁 또 나아가서는 이제
기자협회의 그 허울뿐인 그 기자의 대변 기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그 기자협회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고, 기자협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좀 의식 있는 사람을 기자협회장으로 모시고 모든 기능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내부적으로 합동통신 분회부터 좀 그 제대로 된 분회 활동을 하고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에 그 저희들이 그 같이 힘을 합해서 결국은 그 전까지는 이제 기자협회 활동도 유명무실했지만 이 기업 분회라는 것도 거의 하는 일이 없었죠. 그 기업 분회장도 이 선거나 투표가 아닌 그냥 그 이 회사 내지는 중앙정보부에서 이렇게 임명하는 정도의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치부 출신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었죠. 지금까지는 투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제 통사정을 하고 이제 압력을 넣어서 저희들 내부에서 이제 논의한 결과 편집부에 몸담고 있는 제가 나가기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물론 저희들 상대편은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를 해놓고 보니까 의외로 저기가 당선이 되고 거의 최초로 투표라는 걸 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 좀 활기가 돌았다고 봐야죠. 저희 편집국 내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분해를 저희들이 이 속된 말로 장악을 해서 예. 좀 제대로 일을 해보자 해서 이제 조직을 제대로 해서 기업 분해부라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집국에서는 아주 불온 문서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비난을 하고 그랬었는데, 탄압을 하고. 근데 저희들이 그때는 유신 언론인 명단도 작성해서 편집국 내에 뿌리고, 그래서 저희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개의치 않고 열심히 그렇게 투쟁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군부가 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론계 사찰이랄지 또 그 탄압이 눈에 보이게 이제 더 늘어났고 그랬는데, 저희는 박정희가 죽은 후로는 굉장히 활력에 넘쳤고,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유신 언론인으로서 생을 마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언론을 만들어 가자, 이런 그 합의가 있어서 저희들 도처에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 선배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만 저는 수습 기자 출신이 아닌데, 그래도 후배들이 수습 기자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저희 쪽을 응원을 해줘서 그래도 수적으로 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기자협회도 바꾸자, 이런 움직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동통신 출신의 김태용 선배님이 그 기자협회장으로 당선이 되는데, 그 과정도 한국기자협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때 합동통신,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이 4사가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기자협회를 새롭게 탈바꿈시키자 하는데 크게 합의를 했고, 그러면은 이 4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기자협회장을 이제 우리가 한번 물색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저런 절충 끝에 합동통신 소속의 외신부에 근무하는 김태용 씨를 차기 후보로 선임하자, 그 4사가 합의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4사는
결속을 단단히 해서 이 김태웅 후보를 단일 후보로 당선시키는데 협력을 하자 해서 똘똘 뭉쳐서 저희들이 이 김태웅 씨를 당선을 시키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언론 개혁을 위해서 이 정치부 기자들은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좋겠다. 정치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기자협회를 이끌어 가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되니 저희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라. 그래서 그 김호준 후보가 김호준. 김호준. 그분이 상당히 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김태웅 후보로 단일화됐고 저하고 김태웅 후보하고 이제 각사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비슷한 걸 좀 하긴 했습니다. 단일 후보로 해서 당선하는데 성공을 했죠. 새로운 기자협회장으로 김태용 기자가 적당하겠다, 적임자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그렇게 생각하신 배경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정치부 출신이다. 내근 기자로서의 그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그 어떤 그 회유나 뭐 이런 거에 물들지 않았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분이 기자협회장을 하면은 좀 더 이 개혁에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그래서 또 본래 평소에 김태웅 후보가 그렇게 또 주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들 합동에서는 다 아는 일이지만은 아무튼 다른 사회에서도 김태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성격적으로는 상당히 열성적이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있고, 그다음에 친화력이 있었어요. 사람들 만나면 농담도 잘하면서 사람들 경계심 이게 흐트러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친화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뜻을 또 전파를 하면서 그런 면에서 유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소심한 건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소심하고 인간적인 갈등 그렇게 제가 잘 가까이서 잘 알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또 고비에서는 아주 그걸 과감히 떨쳐버리고 큰 결단을 내리고 결단성이 있었죠, 그분이. 이분이 이제 기자협회 회장으로 출마를 하니까 회사에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사회 입장에서 이 기자협회 회장을 배출할 수 없다. 당신 그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걸 철회하든지 하라. 그럴 때 이분이 휴직계를 냈어요. 우리는 반대했죠. 차라리 깨지면 그 자체가 그 투자의 또 자산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깨지더라도 굴복하지 말자는데 좀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나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그 합동통신에서 그 당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편집국이 아니고 다른 출판부에서. 그 출판국에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쪽 부서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미국 그 잡지 아닙니까? 번역하고 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발령이 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쫓겨난 거야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이분이 이제 휴직 내면서 그런 게 약간 굴복한 것 같아서 우리가 참 완전 성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다잡고 그러면서 좀 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자협회에서 등사기를 갖다 놓고 매일 그 성명서를 발표해서 그 성명서를 이 서울대학교나 학생들한테 이렇게 뿌렸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언론이, 신문이 제 역할을 못 할 때 기자협회가 그렇게 수작업해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이 시국의 어떤 이 변화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기자협회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 조직이라든지 혹은 또 그 관행 같은 것을 완전히 깨서 새로운 그 민주적인 그 질서와 체제 속에 새롭게 이제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언론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자는 것이 막 기초였고요. 예, 탁 기자가 사북 이제 탄광 취재 갔다가 아주 구타당하고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거기가 이제 기자들이 공분해갖고 그때 이제 상당히 투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신문사들도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년 쌓이면서 이 언론사가 기자들이 옛날처럼 권력에 굴종하면서 그냥 조용히 입만 입 닥치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좀 싸울 건 싸우고 이런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죠. 아까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합동통신 요 네 군데가 그런 걸 좀 많이 했었죠. 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갖고 결국 기자협회를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언론자유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하고 역량을 가진 김태웅 씨로 바뀌고 난 다음에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 사계사 말고도 다른 그 방송사, KBS, MBC 또 지방신문사, 또 서울에 있는 다른 또 경제지라든지 이런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제는 이제 언론도 개혁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싹 텄죠. 그런 분위기를 타고 김태웅 씨가 회장이 됐고, 그 다음에 김태웅 씨가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협회 집행부를 인사를 아주 젊고 개혁적인 인사들을 많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사는 또 각 분회장, 또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이 또 보다 이제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자협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언론 검열을 되게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작 거부 투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검열을 철폐하라고 먼저 주장을 하다가 검열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제작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각 사별로 움직임은 있었겠습니다만 저희 합동통신에서는 그 제작 거부 이전에 기수별 모임이라든지 혹은 또 그 편집국에서 기자협회 분회 전체 모임을 통해서 검열을 거부하자. 검열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기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런 그 사내 투쟁을 간헐적으로 했죠. 간헐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그 각 사별로 해서는 효과가 아주 너무 미미하고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판단을 했죠. 그러나 각사에서는 동아투이 사태와 이제 같이 맞물려서 같이 뭔가 동아 조선 투이 사람들한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부채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뭔가 이 계엄 당국에 저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한 것이 바로 이제 검열 거부, 계엄사의 검열 거부 투쟁으로 나타났죠. 그때는 뻑하면 군인들이 전체 그냥 전체를 체포해서 전체를 그냥 이렇게 잡아가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참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이 투쟁의 연장선이라고 봐야죠. 아주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했고 제작 거부를 결의하고 20일부터 행동에 돌입하자라는 기업 회장의 제안 설명과 여러 가지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1차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는 기대와 달리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주 원인은 조선투이, 동아투이 대표로 오신 분들은 자기네들이 해직을 당하고 나서 밖에서 거리 투쟁을 하다 보니까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좌절감이 든다 때문에
우리 기자들은 현장을 떠나서는 곤란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투쟁해야 된다는 요지의 그 발언에 많은 참석자들이 그 동요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도저히 그 받아들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이 번안 동의라는 걸 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의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그 이해도가 현저히 그 떨어진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갔달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그 토론과 숙지를 한 다음에 표결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 그렇겠다, 이제라도 우리가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저한테 힘을 실어주고 동의를 해주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표결에 붙인 결과 하여튼 뭐 가결이 됐습니다. 이 16일 날 그런 그 중대한 결정을 했고, 그 17일 날 뭐 계엄령이 뭐 전국 확대가 됐고, 18일 날 이제 광주에서 미중 항쟁이 또 이제 그 발화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일부터 저희들이 제작 거부를 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 사에서 이제 각자 역량대로 이제 그것을 행동에 실행에 옮겼는데, 어쨌든 우리 합동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비축된 이 힘도 있고 조직력도 있어서 상당히 이 효과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제가 좀 그 각사에 돌아다니면서 현황도 파악했고, 경향신문 같은 데 가서 내가 그쪽 분회장도 만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각사의 움직임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걸 했겠죠. 예. 어쨌든 우리 합동은 내부의 그 갈등과 정말 살얼음판 같은 이 형국이 계속됐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빈틈없이 책임을 완수해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통신이 못 나가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이제 자꾸 묻게,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 테니 정말 저만 따라 주십시오 해갖고 뭐 밤새껏 토론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뭐 저희들은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김태홍 씨가 기자협회장을 하고 있고 언론개혁운동을 제작거부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합동통신은 모범적으로 더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작거부 투쟁을 5월 27일까지 했고, 그때 뭐 각 회사마다 탱크가 다 이 앞에, 이 정문 앞에 다 대기하고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받을 만한 상황이었고, 뭐 회사의 회유, 압박,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걸 다 이제 우리가 이겨내고 27일까지는 완벽하게 그 임무를 수행했고요. 그때가 아마 5.18 예. 그때였고, 그 계엄 확대된 게 5월 17일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그 기자총회가 열렸었어요. 예. 근데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발언은 저희들과 같이 해직된 분이었는데, 박원근 선배님, 호주에 가서 살고 계세요, 지금은. 근데 그분이 말한 게 기억이 남아요. 예. 펜을 꺾을지언정 역사의 죄를 짓지는 말자. 근데 그분은 해직당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부에 칼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그 발언이었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그 김태웅 선배의 전화를 받았던 거죠. 예. 예, 당시에 김태웅 회장을 포함해서 그 기자협회를 검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태용 회장이 도주를 하면서 선배님한테 도움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네, 김태형 선배가 전화를 하셨는데 그 기자협회 사람들이 체포돼서 갔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연락을 받았다고 예.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셨다고 그래갖고 도피할 때를 좀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독립문에 화실이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갖고 같이 그 화실로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독립문에 그 5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그게 걔네 집이었어요. 그리고 5층에 이제 자기 화실이 있었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화실에 숨어서 계셨죠. 그래서 2달을 거기서 숨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2달 동안 뭐 사실은 그 김태형 선배 친구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셨어요. 화실에요? 화실에 왔다 갔다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중앙정보부원들인지 뭐 치안본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김태형 선배를 찾으려고 검거하려고 뭐 대학 동창들 뭐 직장 동료들 뭐 그 고등학교 동창들 뭐 다 찾으러 이렇게 뭐 막 많이 다닌다고 그런 소식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바로 옆자리였었는데도 저는 의심을 안 받았던 거죠. 예. 여자라서 그랬는지 그건 몰라도 어쨌든 의심을 안 받았는데 공인주체 국민회의 국민 여러분들에게 외신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그 참사를 낱낱이 있는 그대로를 다 보도를 하는데 우리 기자들은 현장을 취재하고도 계엄군이 기사, 영상, 사진 이런 걸 전부 전문 삭제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정작 그렇죠.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통신사는 그때는 이제 외신을 전담을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통신사 내 편집국 분위기는 더욱더 격앙되고 침통하고 좀 자괴감이 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타 신문 방송은 외신부가 조그만해요. 이제 통신사에서 처리해서 이제 보내주는 기사를 다루기 때문에 그 이제 통신의 비중이 외신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 예. 통신은 이제 그 무슨 뭐 AP, UPI, 뭐 DPA 전부 다 들으니까 예. 전 세계가 다 광주를 보도하는데 우리가 만약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노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굉장히 좀 서러운 분위기나 우는 기사들도 많이 거렸죠. 예. 당시에. 당시에 그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또 특히 젊은 기자들이 각 언론사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제작 거부를 하고 검열 철폐 투쟁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시민들, 국민들은 각 언론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싸움의 내용들을 잘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 계엄사에서 검열하기 때문에 뭐 그런 사실은 뭐 당연히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광주의 일부 방송사들이 불탄 이유도 그 표면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전 계엄사의 나팔이다. 예. 선전 홍보기구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을 일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투쟁을 하는 데서 이제 그 양해사항으로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언론사 저것들이 완전히 지금 예. 계엄사 한통속이 돼가지고 시민을 저렇게 겁박하는 홍보기구가 됐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5.18 그 광주 이제 항쟁이 발생, 즉 이제 신군부의 광주 학살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저 합동통신도 이제 그 현지에 지사가 있었고 예. 또 이제 기자 몇 명을 내려보내가지고 매일 이제 그 현장의 이제 상황이 기사로도 올라오고 이제 사진도 올라오는 것을 보고 편집부에서는 아주 분노했죠. 국내에서는 이제 저 계엄사에서 전문 보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편집국에서 격앙됐었어요. 예. 분노하고 그리고 참 국지스럽다. 세계가 다 아는데 국내에만 이렇게 보도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만 모르게 하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제 거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원총회, 편집국 기자총회들이 연이어 열렸죠. 예. 여러 번 열렸습니다. 해가지고 광주 항쟁 끝날 때까지 여러 번 열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신군부 특히 전두환이가 이제 언론사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협박 공갈 그 검열 제작 거부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예.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광주에서 이제 너무 참혹하고 그리고 신군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그 통신사를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투쟁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접어서 회사를 살릴 것이냐? 예. 이런 거 가지고 그 당시 심각하죠. 왜냐하면 뭐 저쪽에서는 뭐 계속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감, 어떤 회사가 이제 존폐의 기류에 서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걸 가지고 사원총회, 기자총회를 계속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 계속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예. 김태용 회장과의 인연 때문에 선배님이 굉장히 큰 고초도 겪지 않으십니까? 이제 7월 17일 날 새벽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화실하는 친구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제가 딱, 김태용 선배 때문에 왔구나, 이걸 알았죠. 예. 응, 경찰 8명이 같이 왔어요. 그래갖고, 딱 보고서 저는, 이건 그 일이구나 하고서는 이제 옷을 바지하고 티셔츠 차림으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제 나가니까 이렇게 검은 안대로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가리고 차에 태워져 갖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검은 승용차에 이제 실려서 갔는데 어딘가 올라갔고 갔더니 이제 그게 이제 남영동이었죠. 남영동 대공분실. 예, 남영동 예. 대공분실인데 이제 남영동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니까 그 성냥각, 유엔 성냥각 같은 그 성냥각이 있는데 거기 가롤동이라고 써 있더라고. 예. 그래갖고 여기가 그 가롤동 부근인가 보다 그거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잡혀가서 선배님한테 김태용 회장의 거처를 대라, 어디로 도주했냐, 예, 뭐 이런 그렇죠. 거를 추궁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고문도 당하고 처음에 가니까 뭐 이렇게 그걸 뭐 양원 온냉 작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뭐 기자 대접을 정중하게 해주기도 하다가 갑자기 또 이 연자 붙이면서 욕을 하다가 이 뒷머리 잡고 욕조에다가 쳐 박았다가 꺼냈다가 뭐 이런 것도 하다가 어딘가를 딴 데로 옮겨졌는데 거기를 가니까 방이 더 큰 방인데 가운데 이렇게 칠성방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거기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그 칠성방 같은 데가 가운데 있고 그 가장자리로 한 7, 8명 남자들이 한 30, 40대 되는 남자들이 몽둥이를 다 같이 들고 쭉 둘러서 있어. 거기를 둘러서 있고 거기로 올라가려는 거야. 그래갖고 올라갔는데 왠지 이렇게 못 눕겠더라고. 예. 그래갖고 엎드렸어요, 거기를. 엎드렸더니 돌아 누우래.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 누웠더니 이렇게 얼굴에 수건이 덮어지고 웬 육중한 남자가 올라타더라고. 그게 이근환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올라타고 폭행도 가고. 폭행은 아니었고 물고문. 물고문. 그 다음부터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예. 뭐 이거는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물고문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그때가 한여름이잖아요. 7월 17일이니까. 그러니까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추위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런 추위. 그다음에 내가 뭔가 그 존재를 잊어버린 듯한 추위라고 그럴까? 아무튼 뼛속에서 담요를 몇 개를 뒤집어 썼는데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추위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그 내가 담요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는 그 어떤 애 하나가 들어오더니 얘 왜 이래? 얘 전기했어? 이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물컵이 있는데 거기 고춧가루가 한 3분의 2 담긴 고춧가루가 있어. 그래갖고 야 이거 다음에는 뭐를 할지 전기했냐 그러고 고춧가루 담긴 거 있고 이러니까 다음에는 뭐가 올지 모르는다는 그게 좀 골치 아프고 그래갖고 또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새벽에 끌려와갖고 밥을 못 먹으니까 또 무슨 개불알티 같이 생긴 초콜릿 당이정 입힌 약을 우유하고 강제로 먹게 했어요. 간장제 같은 거군요. 강장제 같은 거지. 네. 그게 뭔지 몰라. 어쨌든 뭐 강제로 먹였는데 그걸 먹고 그다음에 또 점심때가 되니까 그 무슨 순댓국 같은 그런 거를 또 억지로 그 먹으라고 또 주는 거야. 못 먹겠는데 뭐 그 국물만 조금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비위에 안 맞아서. 그래갖고 그걸 다 토했어요. 다 토했는데 나중에 검붉은 게 나왔어. 나도 이상해서 이해가 안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 개불알티가 녹아서 나온 것 같아. 나도 놀래갖고. 근데 얘네들이 놀란 거야. 예. 그게 피인 줄 알고. 내 생각엔 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게 나왔는지. 근데 내 생각엔 그 개불알티가 녹아서 나온 건데 얘네들이 깜짝 놀래갖고 막 너 죽으면 우리 큰일 난다 이러면서 막 그날이 노는 날이니까 막 온갖 군데 다 전화해갖고 의사를 불러갖고 의사가 왔어요. 예. 수도육군병원에서 의사가 와갖고 의사가 진찰을 해갖고 뭐 쇼크의 탈진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이제 링거 맞고 이렇게 누워 있었지. 조서를 쓰는데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지 뭐. 그랬다가도 그 조서가 딴방하고 뭐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 예. 그게 틀리면 또 와서 지랄지랄하고 욕하고 지랄지랄하고 이러는 거야 이것들이. 이래갖고 몇 번 그런 게 있었고 그러는데 생리가 터진 거야. 그거 어떻게 알지? 얼마나 괴롭겠어. 미치겠는 거야 진짜. 내가 여자인 게 그렇게 싫더라고 그 순간에.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갖고 이근환한테 나 고문한 놈한테 아저씨 이 코미디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갖고 아저씨 나 생리 터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근환이 나가서 생리대하고 팬티를 사다 줬어요 나를. 사다 주면서 야 내가 생전 무슨 여자 속옷을 사봤어야지 생리대하고 내가 창피해서 혼났다 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게 고맙기도 하고 뭐 인간미를 느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래갖고 그 아저씨 왜 간첩을 잡아도 왜 사람 고문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아저씨 직업 바꿔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 사람 이름이 이근환인지는 99년에 이근환 잡혔을 때 알았어요. 이 텔레비하고 신문하고 그때 보고. 그래서 그때 내가 웹진 이프에 내게 팬티를 사준 남자 이근환에게 그거 글을 썼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이근환 얼굴을 보니까. 이근환이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피가 거꾸로 솟겠어 안 솟겠어. 이 새끼가 직업을 바꿨어? 그것도 방공 설교를 해? 이러니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트라우마라는 거를 진짜 목사가 됐다는 거를 듣고 그 유튜브에 그 이근환이 무슨 어떤 여자하고 뭐 하는 거를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 진짜로. 이게 몰랐어요, 나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김태웅 선배를 도덕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시켰죠. 예. 성병이 있다.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뭐 막 그런 얘기를 막 해갖고 내가 짜증을 내고 사실 김태웅 선배가 나보다 12살이나 많고 애가 둘이고 나는 그때 27살인가 8살인가 뭐 그래갖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가 뭐가 안타까워서 그 김태웅 선배랑 연애를 하냐. 그리고 김태웅 선배 솔직하게 못생겼거든. 원하는 조서의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까?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나하고 그 노현재 그 친구하고 둘 다 이제 이렇게 그 여자로 엮는 거지. 김태홍의 세컨드, 서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잡놈이다. 그렇지. 그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안 먹히니까는 이제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내가 뭐가 안타까워서 난 남자친구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범인은 은닉. 포고령 위반 범인 은닉. 기소유예로 나온 거죠. 검사 손에서 나왔는데 그 검사가 사실은 내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화실하는 친구 엄마가 검사한테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검사가 풀려난 건데 검사가 나한테 그랬어. 여자가 언론자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영동에서 5일 있었고,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에서 5일 있었고, 서대문구치소에서 20일 있었고,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풀려 나왔더니 나는 사표도 못 썼는데 이미 해고당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5월 17일 계엄령이 떨어지고 5월 18일부터 검거가 시작되는데 당시에 기자협회장이었던 김태용 회장은 검거를 피해서 도주하게 되고 그 도주를 선배님이 도와주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도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소위 도피하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저희 아까 말한 이너서클에서 자금을 많지는 않지만은 그 비자금으로 혹시 저기 오면은 나한테 오기를 이렇게 정하진 않았지만 혹시 했는데 왔어요. 밤에 저기서 저희 접선을 해서 자금도 2번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유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걸립니다. 걸려서 이제 조금 고초를 겪게 되는 겁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서 네, 예. 고초를 겪으셨죠. 네, 그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는 그래도 뭐 얼마 안 받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도피를 하시고 거의 뭐 한 며칠에 한 번씩 뭐 여기 다 마찬가지지만 대공분실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회사로. 수시로 들려서 앞에 찻집으로 불러내서 물어봅니다. 만났냐 안 만났냐. 혹시 만나면 상당히 위협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아주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 전혀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잘 넘어갔는데 저보다 4일 먼저 3명이 끌려 들어갑니다. 정동채, 저보다 한 개 아래지만 또 저희 동기인 정수영 씨라고 그분하고 또 유승열 씨, 이 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 사람들은 직접 도피하던 장소에 바로 연루된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먼저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왔어요. 나흘 후에
7월 초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 중역분이 그 뭐 당신은 뭐 별거 아니니까 가서 얘기만 하면 바로 보내준다 하니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라. 김태형 씨하고 무슨 뭘 알고 온 것만인데 그래서 나갔더니 차가 기다리더라. 까만 마크4가 시꺼먼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엔 한 사람이 기사 말고 탔어요. 제 앞자리에 타고 저는 상석에 혼자 앉았어요. 가는데 그 상공회소 앞에 남대문 옆에 딱 차를 세우더라고. 거기서 두 명이 동승을 하더라고요. 권장은. 제 옆에 제 오른쪽 옆에 하나 둘이 탔어요. 거기부터 자세가 가면서 그냥 얘기를 뭐 당신 김태형 씨하고 뭐 잘 친하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선 바로 강압적 이거 씌우고 까만 걸 씌우고 양쪽에 있는 사람이 내 등을 이렇게 딱 대고 이제 꿇어 임마 딱 나온 입맛이 이 새끼 이제 이렇게 나온 게 거칠게 이게 굉장히 이제 겁이 났죠. 제가 결혼해서 연년생 애를 둘을 돌제비하고 돌이 안 되네 하고 있었어요. 돌이 한 1개월 덜 되네. 별 생각이 다 드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선배들이 어디 끌려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별 이제 생각을 다 했어요. 그냥 10여 분 덜덜덜덜 기차 소리도 나고 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나고 그러고도 방에 들어가 2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뭐 굉장히 이제 그 공포에 질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제로 뭘 물어보더니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접촉했지. 그래서 뭐 했습니다. 내가 왜 대답하냐면 이미 세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풀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 내가 버텨봐야 난 실익도 안 되고 겁도 나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덧붙이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도피자금으로 2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너 아주 악질이야. 내가 보니까 너 5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 줬다면서. 근데 이 모욕감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더 억조해주구만요. 그래서 뭐 자기들 원하는 거는 DJ하고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그 자금이 너 회사에서 받은 게 아니고 받아서 아마 했을 텐데 뭐 나중에 자술서를 어떻게 자기들이 쓰라는 대로 거의 썼어요. 그래서 썼더니 끌려가서 한 5시간 후에 오후 해질녘에 풀어줬어요. 회사를 딱 들어와 봤더니 방에 딱 붙어 있어요. 이미 해직됐다. 자의로 해직한 걸로. 그래서 그날 7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해직을 당했던. 활동이 특히 그 집중적으로 이 감시나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태형 씨가 기자협회에 소속된 회사지만은 어쨌든 김대중 씨의 자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기자협회를 장악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대공분실에서 저희들을 얽어매고자 하는 그것이 역력했기 때문에 김태형 씨가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동통신의 김태형 씨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저 탄압을 좀 받았고 또 저 감시를 받았고 그 김태형 기자협회 회장의 피신과 관련해서 그 대공분실에 잡혀가서 고문당은 4명과 합쳐서 총 12명입니다. 저희들이 다 해직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저 각사의 면면을 보고 했는데 저희 합동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해직 당할 사람이 당했다. 억울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뒤로 생업은 어떻게 이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그 해직이 이제 과 관련해서 이제 그 보안사가 작성한 서류를 보니까 일단 국시부정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혐의가. 그래가지고 국시부정은 영구 취업 금지를 애들이 써놔가지고 이제 해직돼가지고 뭐 취업을 한 2, 3년간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총각했는데 결혼하기 큰 참 다행인 것이 제가 72년 입사하기 때문에 한 8년 반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 합동통신 월급이 아주 그 전국 최고 수준의 뭐 그럴 정도가 있어갖고 제가 혼자 살면서 그 당시 이제 결혼 안 했을 때 혼자 살면서 한 3명의 그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같이 살면서 돈을 이제 격출해갖고 생활비로 그렇게 좀 지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처음에 보안사가 이제 그걸 80년 해직 기자 그 취업 제한 그 기준하고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걸 만들었을 때 이제 좀 요 A급은 이제 연구 취직 불허, 뭐 B급은 뭐 1년, 뭐 C급은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분류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하여튼 저는 얘들한테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위기로 단단히 찍혔구나.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1년 동안은 아마 우리 해직 기자들이 국내에서 취직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경 정복계 형사가 한 달마다 찾아왔어요, 저를. 왜냐면 저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도 80년 해직 기자들도 동아투이나 조선투이처럼 우리도 투쟁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고민을 이제 몇 명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애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1년 동안 개인이 해갖고 이거 취업 제한을 너무 세게 해갖고 동아투이나 조선투이처럼 생겨나면 우리한테 이익될 게 없다. 차라리 그 취업을 허용해갖고 그냥 새로운 직업 생활을 하게 하면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자기들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풀었습니다. 1년 되기 전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대우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 80년 해직 기자들이 제안이 왔는데 저는 제가 안 가고 우리 그 모임에 있던 다른 친구한테 당신이 가라, 나는 재벌회사 나는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제 버텼다 그럴까요? 그때 분위기는 아주 뭐 무시무시했습니다. 성명서 한 장 나오면 뭐 즉시 그건 뭐 연행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금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84년도에 이제 그 80년 해직언론 협의회를 만들 때 아주 그 성명서를 쓰기 위해서 말이죠. 다방을 서로 옮겨가면서 그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이제 민언연을 이제 같이 만들게 되죠. 만들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월간지 말지. 그 말지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에 들어서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그때 87년에 이제 6월 항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자, 이게 계속 그 대우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거기를 버리고 정말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좀 같이 협조할 것이 해가지고 이제 그 대우를 이제 일단 걷어치우고 이제 그 민원연이 가지고 이제 말지를 시작했어요. 말지 편집장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그 이른바 기존 대중매체는 이제 제도 언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두환 시대 보도 지침에 막 좌우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철저히 이제 그 불신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말지만큼은 뭐 완전히 그 전국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부수를 발행했는데 뭐 전량 판매가 되는 그런 호경기였어요 사실은. 물론 일부는 또 압수당하긴 했습니다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88년도에 연합통신에서 그때 연합통신에서 말하자면 다시 재취업해라 하는 그런 연락이 와서 복직이 아니고 물론 합동통신도 동양통신 다 없어졌기 때문에 복직을 요구하기는 좀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동양이나 합동을 승계한 것이 연합통신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자기들은 뭐 동양 합동하고는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신규 채용 형식으로 채용하겠다. 그래서 저는 39살에 해직당해가지고 48년 만에 제가 편기자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연합통신에.
그러다가 한겨레 신문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창간 준비 모임에 이제 합류해갖고 있다가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 이제 그러면서 정식 한겨레 출범 5월달에 출범하면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 연합뉴스에서 선별 제처 형식으로 그런 제안을 이제 사람들이 했는데 저는 이제 원성회복이다. 원성회복을 해야만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 명호 사과하고 원성회복 시켜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되면 저는 한겨레 신문한테 얘기해서 몇 달 저거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한겨레 신문 다시 복귀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냥 이제 재입사를 네가 받아들이면 들어오고 말라. 그래서 이제 고승우 기자하고 저하고는 또 이제 법적인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해직 무효 및 명예훼손 관련 그 소송을 냈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우리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됐다. 네가 억울한 건 당신이 억울하고 피해 있는 건 구제되고 그래야 마땅한데 이 이제 시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오래됐다. 우리 피해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런 이게 그 사법부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들 예. 그래서 명예롭게 복직할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죠. 통신에서 언론 자유 운동을 하시고 또 김태용 기자협회장을 만나고 그분의 도주를 돕다가 그 이전에 생각도 못 해보신 고초도 겪고 네. 또 인생 경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시면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김태용 회장이 도와달라고 할 때 제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후회는 전혀 없고요. 그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그 구치소에 뭐 다른 잡범들이 많잖아요. 뭐 절도범도 있고 뭐 온갖 경제사범도 있고 뭐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한 방에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넌 뭐로 들어왔냐고 그러더니 그 얼굴 반반한 거 보니까 통으로 들어왔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이 뭐냐 그랬더니 간통이래. 그리고 간수들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김태용 선배를 좋아해서 그래서 너 숨겨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는 물론 하니까 이제 그랬겠지만 존경한 거지, 존경한 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후회는 전혀 없고 그게 내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역사 속에서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김태용 선배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해준 안내자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후회 없습니다. 역사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 이거를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러네요.